지금부터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커넥트를 지금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다과를 챙겨서 드시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여는 인사를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정기숙 상임이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를 보셨던 저분은 최진경 선생님이십니다. 잘 안 떠시는데요. 이 자리가 좀 큰가 봐요. 본인 소개를 맡으셨습니다. 맞죠? 몰라요. 네, 소개받은 저는 정지숙입니다. 네, 이주민과 함께해서 활동가로 있고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주최 측을 대표해서 좀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자고 초대를 하다니 제가 좀 반생태적이고 휴식권을 침해하는 짓을 저희가 좀 저지른 것 같아서 좀 여러모로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심에 좀 그랬던 것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강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저를 포함해서 이주인권 단체와 생협 6명의 활동가들이 바른 먹거리와 생산 과정의 인권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공부 모임을 꾸렸더랬어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와 인권을 직접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도시 사람들이 만나는 먹거리는 노동이 제외된 채 만나는 상품이었고 이주 노동자의 존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또 단체마다 당면 이슈와 목표 그리고 색깔도 좀 달라서 집중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얘기, 또 농축업 이주 노동자 이야기, 텃밭 가꾸는 이야기, 육아와 교육, 고양이 키우는 얘기까지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 속에서 다다른 결론은 어쩌면 이런 노동 착취, 인간 착취와 환경 착취의 구조가 참 비슷하게 닮아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후위기를 불러온 현대 문명의 구조이겠죠. 지구 자원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산업구조,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싼 노동력, 이것이 기후위기와 저희가 말하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불러온 같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큰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로 주제를 넓히고 나니 사회운동 각 부문에도 기후위기라는 근본적인 토대의 변화, 여기에 이것을 반영한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컨퍼런스를 열게 된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정부는 지난해 9월 탄소중립법 제정했죠. 부산시도 내일 기본조례, 탄소중립조례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컨퍼런스를 열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침 오늘 6월 22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에 이르면 자연재난으로 최대 한 10억 정도의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했고, 국제 이주기구도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해일 같은 문제로 10% 정도, 세계 인구 10% 정도 되는 기후 난민이 발생할 거라, 이런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안 도시인 부산도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넉 달간 4번에 걸쳐 진행될 기후인권 컨퍼런스는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재구성되어야 될 인권의 목록들을 살펴보고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너무 길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넘었습니다. 네,
저희 함께하는 단체 중에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의 이효정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뺏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말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죄의 의미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장님 신신당부하셨어요.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토요일에 저희 그 부산 여기 바로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있었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이끌어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고리 2호기를 이제 수명이 당한 40년이 된 고리 2호기를 연장하겠다는 정책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집회를 진행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시상교육 부산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탄핵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5, 6년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고리 1호기를 폐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보니까 다시 예전에 제가 활동하던 남컷 이루어지지 않았던 5년, 6년 다시 되돌아오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뭔가 성취가 있어야 되겠다,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도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인식 확산을 위해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인식 확산에서만 머물지 않고 뭔가 성과 있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수어 통역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수어 통역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라이브로 중계되는 것은 아니고 유튜브로 공유하려고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나중에 소문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조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이시고 한국환경교육학회 부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사건중심 환경탐구 한국환경교육의 흐름 외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이재영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가 왜 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부산 시민사회단체 또 환경을 포함한 여러 단체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처음 받았던 인상은 늘 어디나 행사를 가면 VP라고 IP라고 보통 불리는 Very Important Person들만 이렇게 언급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익명 속에 남겨져 있기가 쉬운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호명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아주. 그리고 사실 1972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1972년으로 지금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근데 1972년에 세계적으로 큰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로마 클럽에서 이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또 최초의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려서 스톡홀름에서 그때 이제 유네스코가 유엔 산하의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UNEP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처음 발간했던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간한 그 잡지의 이름이 커넥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름이 커넥트이길래 아마 그 50년 전에 인류 최초로 유엔 차원의 환경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했던 게 아마 커넥트였던 것 같고 그런 지향성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자주 확인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새로운 문명이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발을 해내려면 새로운 뭔가 에너지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초대받는 것과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강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다양성을 높이고 그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어떻게 긴밀하게 해내느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이네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의 그 활동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환경이나 이런 쪽도 계시겠지만 식생활이나 민주시민이나 인권이나 평화나 다문화 성평등 아마 굉장히 다양한 탈핵이든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들었고 또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함께 공동의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 교육과정에는 범교과학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가는 아닌데 시민사회 전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여서 또 안 가르치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범교과학 주제라는 이름으로 몇 개씩 정해가지고 뭐 교과 속에 녹여서 가르치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런 시간에 녹여서 가르치라고 하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런 것 그냥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그 2009 개정교육과정 때는 그 주제가 38개까지 많아졌고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0개였어요. 그 10개의 주제가 대략 뭐 민주시민, 인권, 인성, 안전, 그 다음에 통일, 성평등은 안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지속가능 발전 뭐 이렇게 쭉 대략 한 10개쯤 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에서는 이 각각의 것들이 다 따로따로 다뤄서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하는 사람과 인권 교육하는 사람과 평화 교육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두고 다퉈야 되는 약간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지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확인하겠지만 환경적인 것이 민주시민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고 성평등의 문제이고 다문화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다 분절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분절하는 힘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파괴적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인 것들을 그렇게 쪼개고 별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각자 이제 활동하도록 만드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경쟁하고 무력화되게 우리가 그런 걸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힘을 만들어가는 건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기후변화가 몰고 올 5가지 인권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결국 이 문제에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만 꼽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되물어야 하는 시점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을 포함한 이 문명의 지속 불가능성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면 오늘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들의 권리에
역시 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고 그 질문으로 끝내려고 하고요. 또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교육센터장을 하면서 강연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곧 끝난다 이제. 우리 애들은 생물학적 수명대로 못 살아. 와, 이런. 우리는 이미 문턱을 넘었었어. 언제 끝날지 몰라. 막 이런 유의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도 우울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일종의 협박성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또 섣불리 희망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희망의 씨앗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결국 우리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냥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포리즘 같은 말인데 우주가 낳고 지구가 키웠다. 이게 나중에 희망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 중에 한 단면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약간 감춰놨습니다. 저기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2년 반 동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제 강의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부끄럽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생명과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슬프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물려주게 돼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뭔가 야단 맞는 느낌인데 뭘 잘못한 걸까? 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나부터 오늘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저로 하여금 올해 들어서는 강연에서 말씀드리는 톤을 바꾸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인권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혜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또 훌륭한 책을 딱 때맞춰서 써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또 2탄을 내셨고 그래서 조혜재 선생님이 인권의 눈으로 환경을 보셨다면 저는 환경의 눈으로 인권을 보는 쪽에서 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 지금 많은 인류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1년만 해도 미래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게 2015년에 역전되기 시작해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 조사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67대 33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외국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고 그런 여성 그룹들도 생겨나고 많이 늘어나고 또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이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는 가족도 되게 많다고 해요. 제가 작년 재작년 무렵에 이런 그 기후위기 문제와 인권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가 그 UN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에 관련된 특별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저에게는 이 보고서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본인들이 반성하는 일종의 고해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후위기가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다, 지금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알면 알수록 기후위기야말로 인권의 문제이고, 만약 기후위기가 이대로 계속 가면 1948년 인권선언 이후 이룩해놓은 우리의 성취 모두가 물거품이다 라고 굉장히 절박한 말로 이 위원회 보고서가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결국 굶주림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난민이 되고 전쟁에 희생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인도의 폭염, 또 중국에서의 노동자 이동의 어려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를 잘못 넘기면 3억 명 가까운 사람이 기아로 굶어 죽을 거라고 뭐 이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 식량수급 문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게 사실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던 일이 정말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제 생각에 일단 불안과 공포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계기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이 불안과 공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은, 특히 이제 여기서 모던이라고 말하는 대체로는 그 척추동물들인데, 감정이 있는, 특히 뭔가 불안하고 공포에 쌓이면 얘네들이 대체로 죽은 척을 많이 해요. 동물들은 얼어붙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야가 좁아져요. 이렇게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급격하게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시야가 확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능력이 갑자기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한 삶의 스트레스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이웃을 돌보지 마라. 그러다 너도 죽는다. 일종의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년쯤 전에 기후위기가 아마 3단계로 다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의제화를 하는 거.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가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만드는 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학적 증거와 띄엄띄엄이지만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단계는 기후위기를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또는 숫자와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고통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의제를 전환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다시 전환할 것인가, 뭐 트랜스포밍이든 트랜지션이든 전환을 하든 변혁을 하든, 이제 그 문제로 이제 의제가 계속 그 변해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아마 기후위기가 어떤 과학의 문제나 또는 그래프 숫자 이런 거의 문제에서 이제 인간의 문제, 인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으로 전환해가는 중요한 고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저 끝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기후위기도 그렇고 후쿠시마 핵발전소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행정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난의 분류로는 분류가 잘 안 되죠. 우리나라의 그 재난 분류는 사회적 재난 아니면 자연적 재난인데,
보통 저희가 이 기후위기나 핵발전소 붕괴 같은 후쿠시마 같은 문제를 구조적 재난 또는 시스템적 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재발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뭘 바꿔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사회에. 아마 이게 그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경교육의 시대 구분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지난 몇 년 전까지의 환경교육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가지고 이 문명이 그래도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암암리에 깔고 있었다면, 생태전환교육이라고 불리는 제3기의 환경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부작용을 치유해서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더 계속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원인인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목표가 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이고, 그래서 변화의 대상이 사람을 매개로 하긴 하지만 그 끝에 있는 게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빈곤의 문제 또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툰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툰베리는 또 되게 세게 얘기해. 쟤는 좀 세게 얘기를. 제가 한겨레 커럼에도 썼는데, 그 유엔에서 연설할 때 How dare you 앞에 자기 아버지 걸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을 좀 이쁘게 하지, 하소연하고 막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들이 감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컬럼 쓰면서도 그랬지만, 툰베리는 어린아이로서 어른들에게 호소하거나 부탁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서 우리 세대에게 명령한 거였다, 그때. 그리고 아마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게 나이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성차별 또는 인종차별 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온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별로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14살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낯선 관계, 그런 의미에서 이건 여담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가까운 분이랑 같이 막걸리를 한잔 하다가 그분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닭서리를 하러 갔는데 여러 마리 닭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14살, 5살 즈음에, 그래서 닭을 훔치려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주무시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검은 닭만 빼고 가져가시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한참 얘기한 건 그 말투였어요. 하시게.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는 말투인데, 그 15살이라고 하는 나이, 우리로 치면 지금 15살이면 정말 애라고 누군가는 물지도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물론 시대가 달라서 막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닭을 훔치러 온 동네 청년들에게 그 검은 닭만 빼고 가져가시게 라고 말할 때 언어에 담겨있는 그 관계랄까요? 그 세대 간의 관계, 이런 게 뭐야 이게? 우리가 뭔가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어른과 또는 뭐 이런 세대 간의 관계에서.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자산어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이 세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너는 기후변화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그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체크를 해보라고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인데요. 물론 환경 문제다, 뭐 과학적인 문제다, 기상이변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쭉 내려가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본주의적인 문제, 도덕성의 문제, 빈곤의 문제,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 사회정의에 관련된 문제, 종교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 높은 비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텐데 기후변화 문제를 단지 예전에 오염 문제 같은 걸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가 몰고 올 5가지 인권의 위기를 굶주림의 위기, 질병의 위기, 전쟁의 위기, 자연재해의 위기, 그리고 인간 존엄의 위기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인권의 6가지 유형, 이런 뭐 생명권이나 참정권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냥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현생일 우리가 대략 20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그러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대략 10,000년쯤 됐고, 그리고 그 10,000년의 역사 동안에는 지구가 연평균 기온이 1도씨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앞에 혹시 그 그래프 보셨어요? 최근 한 20-30만 년 동안 지구 연평균 그래프를 보면 그 앞에 정말 널뛰기 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딱 지난 11,000년 정도 딱 부터 지금 연평균 기온 1도씨를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그 10,000년의 역사가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보긴 어렵지만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일종의 계약, 약속을 하게 만들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제 꽃을 피울게 그러면 벌들아 이때쯤 와서 나를 수분해줘.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어떤 새들이 와서 내 열매를 먹어. 그리고 신나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멀리 가서 똥 싸가지고 씨앗을 퍼뜨려줘. 뭐 이런 식의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식의 관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거대한 계약같이 맺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 10,000년 동안은 그 약속이 충분히 지켜질 만큼 매우 지구의 기온이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기후가. 그런데 그 약속이 무수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철새가 왔는데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들이 나와서 엄마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애벌레를 잡아다가 먹이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난 꽤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지금은 그 새들이 와서 새끼에게 줄 애벌레를 찾으러 다닐 때 얘네들이 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성충이 돼가지고. 기후변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새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 조류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그런 안정적으로 먹이를 확보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지적하고 있죠. 새들 나름대로 되게 오랫동안 진화를 해서 발가락의 모양, 날개의 모양, 부리의 모양이 얘가 사는 곳, 얘가 잡아먹는 먹이의 종류를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벌레 잡아먹던 애가 하루아침에 제비처럼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매우 복잡한 망으로 연결되어 있던 생명의 그물이 이제 여기저기서 동시에 끊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무사할 리가 없고. 결국 어쨌든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약 20만 년 동안 극복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장벽이 뭐였을까? 사람들을 괴롭혀. 저는 결국은 이 네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굶주림, 질병,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어가.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화가 될 수도 있고 신분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자연재해. 저는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극복해야 했던 문제와 연동해서 저는 결국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땅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됐을 것이고, 또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운명과 신과 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인간에 의한 인간허갑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벌어질 때 그 과정에서 법과 윤리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20만 년 동안 또는 최소한 지난 10,000년 동안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법 성공적이었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죠. 우리는 뭘 한 걸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여전히 전 세계는 질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자연재해는 더 잦아지고 거칠어지고. 기후위기가 어떤 문제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려고 했던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더 빈번하게,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가혹하게 만든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여름날 특별히 며칠 덥거나 장마가 좀 길거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 지구라고 하는 생명부양체계가 시스템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류는 아마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문제들을 훨씬 더 가혹한 수준에서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의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지역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하고 중동 지역이 특히 심각한데, 결국 가뭄은 지하수 고갈과 농사 짓는 걸 어렵게 만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아프리카 소녀들을 조훈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데이터가 너무 편차가 크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유니세프나 그래도 유엔에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두 대나 있었네. 네, 잘 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북부 중에서도 북동부 지역 가뭄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의 딸들이 대략 뭐 염소 대여섯 마리값 정도를 받고, 조혼이라는 이름으로 뭐 팔려갔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숫자가 보고된 것만 3천만 명이 넘고 이미, 유니세프가 경고한 바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이대로 갈 때 저렇게 13살, 14살, 15살인데 대체로 저 아이들이 3억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결혼식 날 도망가거나 갔다가 또 도망가거나, 대체로 또 엄마가 너무 어리니까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다치거나 아이가 다치거나 또는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도망 나온 이 아이들의 쉘터를 만드는 게 되게 그 어떤 그룹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업 중에 하나 활동이고, 가면 또 자기 같은 여자가 이미 서너 명 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굶주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질병으로도 물론 연결이 되고, 또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그 삶의 생명권을 침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가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전 세계 곳곳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마이크를 3개씩이나 했던데. 네, 가가지고 주제가 바뀔 때마다 마이크를 좀 바꿔봅니다. 제가 그 BTS 볼 때마다 걔네들은 색깔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멋지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엔 종교적인 것도 끼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저 여자 아이의 시선에서 보자면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심해지고 그 자기 가족들이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자기가 그걸 감당하고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13살, 14살인데 어릴 때 너무 빨리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남편에게 뭐 두드려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이 파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굉장히 지구적 사건을 말하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어딘가에선 한 소녀의 구체적인 삶을 파괴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밀 관련해서 심각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죠. 특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밀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100%를 수입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금방 그 기아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사실 있는 나라들이죠. 결국 두 번째가 이제 질병의 문제인데, 기후는 질병과 굉장히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대부분 그 시기가 꽤 기온이 뚝 떨어졌던, 그래서 뭐 유럽으로 치면 감자 농사가 엉망이 되거나 그랬던 시기들과 대부분 겹치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지난 30년 동안 인수공통 감염병은 종류도 다양해졌고 빈도도 계속 늘어나 왔습니다. 여기 시계가 없네요. 예, 혹시 저에게 힌트를 좀 주실 수 나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10년 안에 마스크 못 벗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막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뭘 저렇게 악담을 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진짜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마스크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에볼라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에볼라는 지금 코로나가 100명 걸리면 2명 죽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1000명 걸리면 2명 정도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분의 1 정도인데 세계 평균의 치명률이. 에볼라는 100명 걸리면 4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처럼 감염률도 굉장히 높은데 에볼라처럼 치명률도 높은 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박쥐가 1,500종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주로 열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박쥐가 계속 북상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박쥐에게는 이미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DNA 안에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있어, 그 바이러스가.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박쥐를 떠나서 사람에게 올라오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이 바닷가에 어촌 마을들이 쭉 있었는데 이 어촌 마을들의 굶주림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바다가 대서양인데 이 대서양에 그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처럼 특히 중국하고 유럽의 대형 선단들이 이 앞바다에 가가지고 싹쓸이를 했단 말이에요. 막 그 그물 안에 비행기가 12대 들어갈 만큼 커다란 저인만 그물을 가지고 앞바다를 싹쓸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잡아먹은 게 원숭이하고 박쥐였고 거기서 이제 에볼라가 터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병, 그러니까 굶주림이 한편으로는 문제인데 그럼 그 굶주림의 원인이 무엇이냐 중에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파괴와 남획이 그 굶주림을,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굶주림이죠. 반대로 중국이나 유럽의 식탁을 풍성하게 잠깐이나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 거. 저희 이 사진 봤을 때 다들 충격받았잖아요, 그죠? 시리아 3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해안가에 떠내려왔을 때인데, 이 시리아 내전도 사실은 따져보면 가뭄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가 사실 이들끼리 계속 다 맞물려. 미국만 해도 작년에 전체 미국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환경 재난 선포 지역에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미 올해만 해도 동해시라든지 동해안 지역의 산불도 그렇고 올 여름이 지금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재작년처럼 긴 장마와 불의 하동 지역은 뭐 다 잠겼잖아요, 그때.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런지 걱정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재난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 와중에도 떼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 세금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그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17개월 동안에 미국 전체로 보면 제가 숫자를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죽은 사람만 70만 명쯤 되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만 1,700만 명이 됐다 그래요. 그 17개월 동안. 그런데 그 사이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 10명이 벌어들인 돈이 1,50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100조씩을 번 거예요. 그 17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게 아마 AI 같잖아요, 그죠? 뉴스만 보면 뭔가 이 플랫폼 그들이 근데 대부분 다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는 하는 그 과학기술의 발달과 AI가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결국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훨씬 많은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누가
닭을 기르시는 분, 닭을 튀기시는 분, 닭을 배달하셨던 분, 누가 행복해졌어요? 그 주문 앱을 운영하는 그 플랫폼 기업만 행복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18번이나 이사를 하고 매년 1000만 명의 환경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 환경 난민이 결국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분쟁으로 가겠죠. 우리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 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가 오면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툼이 있겠죠. 슬라이드가 한꺼번에 넘어갔네. 이제 자연재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그 구례가 물에 잠겼던 모습이고, 여기 이거는 동해시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PDF 파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게 하나로 합쳐졌네요. 이게 그리고 또 구례의 다른 모습이에요. 구례에 요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른 봄에 노란색 제일 먼저 피는 게 산수유 마을의 모습인데 그림 같죠? 저게 재난 사진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산에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있고 마을에는 노랗게 꽃이 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맺었던 정교한 약속들이 붕괴되어가는 장면 중에 하나. 이 과정에서 벌이 70%가 사라졌다고 지금 그러는데, 꼭 이 날씨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보고 와 경치 좋다로 끝나지 않고 이건 뭔가 찜찜한데, 아마 이런 게 이제 시스템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간 존엄에 관련된 문제로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그 정의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 첫 번째는 그거죠. 옥스팜에서 보고했던 제가 몇 시쯤 끝내면 좋을까요? 시간으로 8시 8시 30분이에요. 아직 시간 드려야 돼요. 옥스팜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냈죠. 거기에서 지금 전 세계에 배출된 온실가스,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50%는 상위 10%, 또 다른 말로 하면 100대 기업이 70%의 책임이 있고 하위 50%가 배출한 건 다 합쳐봐야 10%밖에 안 된다. 온실가스 중에. 그런데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가난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책임이 제일 적은 사람들부터 희생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무사하고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부터 희생당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되게 환경 부정의라고 부르는 문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이동이 어려워졌잖아요. 락다운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식량을 다 익었는데 수확을 못 해가지고 이게 또 식량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또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이제 두 그룹이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의 대상인 것 같아요. 넓은 의미의 취약계층이라고도 부르고 약자라고도 부르고 소수그룹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어쨌든 자기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룹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다문화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핵발전소 주변에는 이제 냉각수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해수 온도가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착 생물들, 예를 들면 전복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되게 어렵죠, 살아남기가. 이렇게 물고기 같으면 호라락 이렇게 어딘가로 잠깐이라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종의 인간으로 치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하기가 어려운 그룹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안전지대하고 위험지대 사이에 버퍼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고 있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자주 하는 말인데, 뭐 아이를 마을이 키운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어릴 땐 돌이켜보면 제가 좀 더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동네 어머니들이 데려다가 이렇게 수도가에서 뭘 이렇게 자꾸 씻겨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먹여서 보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지역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 사이에 훨씬 버퍼가 컸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건너가는 순간에 그냥 위험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위험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환경교육에서 자연의 가치 중에 부정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애들이 자연 체험을 하면서 무릎도 까져보고 가시도 찔리고 어디에도 빠지고 막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그 아이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점점 더 하기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라고 부르거나 후속 세대라고 부르는 그룹이죠. 아까 제가 나이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연관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 제로아워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이제 데드라인이 걸려 있는 거. 이게 2030년이었어요. 무턱대고 정한 건 아니고 이제 특히 2018년에 1.5도시 특별보고서가 굉장히 어쨌든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국가환경센터장을 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위원회를 꾸렸던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청년위원회가 또 따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소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저희는 청소년위원회에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냥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권을 위원회에게 주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어떤 토크쇼를 기획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청소년 그 토크쇼 전체를 다 기획하고 사람도 섭외를 다 하고 그랬는데,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 어느 그 공무원분이, 과장급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 토론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평가할 때도 그렇고 일관된 말투가 이런 거였어요. 기특해라. 아유,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토론하고 말하는 과정에서의 계속적인 뉘앙스는, 너희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하는 걸 보니 기특하긴 하다. 계속 이제 그런 뉘앙스로 발표하고 토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따로 오늘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는데, 그분은 금방 공감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가 사실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라고 한다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동원당하지 않는 것은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지금 헌법소원 두 번째
청구가 됐죠. 올해 2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고, 그 사이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금 진행을 빨리 안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제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어느 날 집에 갔다가 사회과 시험 문제를 내보라 그래서, 제가 아이 엄마랑 따로 살거든요. 저는 충남 서천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살고 아이랑 엄마는 용인에 사는데 굉장히 화목합니다. 아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다고들 그러는데 그렇게 따로 살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갔더니 다음 주에 시험인데 사회과 시험 문제 내보라 그래서 보니까 거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뭐야? 그랬더니 막 설명해요. 이게 이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국민들이 제기하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잖아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길래, 야 그러면 너희 친구들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지금 수업 재판 진행 중인데 알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야 그걸 지식으로 알면 뭐하냐? 너희 친구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라고 얘기하려다가, 이건 진짜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청구서 복사만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라고 나눠줬던 적이 있는데, 학교 교육은 여전히 이 실제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아이들을 이제 차단해 놓고 있어서 자기 친구들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다는 사실조차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부의 끝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익숙한 환경 재난들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굶주림이나 또는 전쟁이나 또는 인간 존엄의 각 영역들을 다 위협하게 될 것이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건강의 문제는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동물 밀거래라고 하는 생태계 환경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리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대학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듯이 지구촌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혹시 아직 보시지 못했다면 이 보고서를 한번 내려받아서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10개의 재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10개가 묘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씨앗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이란 무엇인가, 결국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다움을 유지할 권리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될 텐데, 저는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목숨에 의존해서 산다. 관계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랄까 당위적인 느낌이 그냥 들고 말 수 있는데, 이건 제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2000년 1월 3일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발이 나는 날이어가지고 입관을 그 전날 이제 하는데, 이제 저도 가자마자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약간 회색하고 푸른색하고 이렇게 중간 좀 되시더라고, 얼굴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만져보고 얼굴 볼을 대보니까 되게 차가워요. 근데 저희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계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처음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눈물도 안 나고, 그래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한 번도 안 울었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논문을 다 쓰고 5월 달에 이제 학위가 다 끝나고 어느 날 5월 달이에요. 딱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5월 좀 하순이거나 6월 초거나. 반딧불이가 이렇게 집 앞에 많았어요. 제가 살고 있던 미국 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딧불이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탁 쳤어요. 그랬더니 반딧불이는 맞으면 불이 켜진 채로 이렇게 기절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불이 켜진 채로 떨어져 있는 반딧불을 이렇게 보면서 아휴, 너는 그 잠깐 반짝거리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거야? 제가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팍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계시구나. 한국에 돌아가도 못 뵙는구나. 아버지께서 참 술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술을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건 할 수가 없구나. 그게 처음으로 딱 실감이 됐어요. 그 반딧불이 때문에.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울었어요. 상실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하고 포닥을 하느라고 조금 더 머물렀는데 그때 신시내티 동물원을 갔는데 신시내티 동물원에 가면 뭘 보실 수 있냐면 마사라고 하는 저 비둘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박제되어. 이 마사라고 하는 비둘기가 누구냐면 패신저 피전이라고 부르는데 전령 비둘기라고 우리가 여행 비둘기라고 하는 이 비둘기가 미국의 북부 지역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하늘에다가 대고 쏴도 맞아서 죽는다고 그랬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얘가 고기도 맛있나 봐. 그래갖고 멸종됐어요, 지금. 멸종됐는데 그 멸종되기 얼마 전에 그래도 몇 마리 남은 걸 살려보려고 동물원에서 그러다가 결국 이 비둘기의 마지막 개체가 죽는 걸 인간이 목격한 첫 번째 종이에요, 마사가. 그 비둘기의 마지막 개체. 그러니까 어떤 종이 멸종했는데 그 종의 마지막 개체 모르죠. 또 어딘가에 살아있는 몇 마리가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에 의해서 확인된 마지막 개체예요. 쟤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제 인류는 이 비둘기는 못 보는구나. 살아있는 건. 죽은 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박제로 된 거. 저도 아버지를 사진으로는 만나지만 살아계신 상태로는 이제 못 만나지.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생각했던 게 이제 인류가 이 마사라고 하는 특별한 종의 한 개체와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제 너도 이렇구나 우리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환경교육 센터 이런 거 만드는 일을 몇 번 했는데 그때 이제 스위스에 가면 베른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지하의 수장고가 굉장히 큰데 보통 자연사 박물관은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거에 5% 정도밖에 전시를 안 하거든요, 밖에. 그래서 연구가 끝나면 연구 끝난 것만큼만 전시하고 되게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지인이 소개를 해주셔서 지하 수장고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멸종위기종 섹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은 이 방 한 2배쯤 됐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다 멸종된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특히 새가 많았어요. 어떤 서랍을 제가 딱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새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컬러, 색깔이, 깃털이랑. 걔네들은 그 유럽의 기부인들이 깃털 가지고 경쟁을 하는 바람에 멋있는 깃털 꼽는 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다 죽었어요. 멸종됐어, 그 새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남들은 못 보는 수장고에 들어왔지. 멸종됐다는 종을 보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지? 거대한 영안실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안실에 누워있는 애들이 다 멸종된 애들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150종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15분마다 한 종씩. 그러니까 그 방 자체가 갑자기 푸르스름하게 느껴지면서, 그리고 나서 재작년 2019년 겨울에 호주에서 산불이 나고, 쟤는 새끼 캥거루인데 도망가다 철조망에 걸린 채로 타 죽어가지고 이제 보도가 많이, 저 캥거루를 딱 보는데 그 앞에 저 반딧불이부터 마사오랑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봤던 멸종된 동물들이랑 이런 게 다 겹치면서, 이제 인류가 기후위기, 호주 산불은 기후변화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도양하고 태평양의 해수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호주 동부 지역의 가뭄이 극심해졌고, 거기에서 불이 다 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지구적인 멸종을 지금 이제 우리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10억 마리가 죽었다 그러죠, 호주 산불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어느 날 넷플릭스에 산호초를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산호초를 찾아서를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저랬던 산호가 저렇게 변해가요. 몇 개월 사이에. 6개월, 8개월, 10개월 사이에. 근데 이게 특정한 지역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요, 바닷가에. 저 다큐멘터리를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모여있는 데서 틀어주는데, 사람들도 다 울고 저도 울고 보다가, 그 산호는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저게 돌인지 생명체인지 꽃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거 마치,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저로서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과 이미지가 자꾸 겹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혹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시애틀 추장의 편지에 보면 중간에 그런 글귀가 나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재미삼아 자꾸 동물들을 죽이는데, 동물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없으면 인간은 외로움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편지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잃었을 때 가졌던 그 개인적 상실감이, 저로서는 그냥 이렇게 또 견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 주변에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들이 사라져갈 때 인간이 겪게 될 상실감이나 외로움이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물리적 고통, 굶주림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하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꽃인데 아무도 날 찾아와 주지 않아. 내가 나무인데, 인간은 아까 제가 사회적 존재라고 말씀드릴 때, 이 사회적 존재라는 건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은 종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라는 종은 인간 외의 다른 종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삶이 좋아지는 종이에요. 모든 종이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바이오필리아라고 말하는 이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양하게 많은 생물들이 우리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인간은. 여러분 혹시 다양한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 가서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새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공주대학교 저희 건물 앞에 바로 앞에 등나무가 있는데, 올해 등나무에는 꽃도 별 볼 일 없었고, 벌도 별 볼 일 없었고, 지금 열매도 별 볼 일 없고. 뭐 정말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그런 생명들이 하나씩 끊어져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굶주리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때 그 인간다움의 어쩌면 가장 핵심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성을 계속 끊어내고 외톨이가 되어가고 그 관계를 상실해가는 순간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전체 차원에서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고, 그게 더 심화되고 있고 돌이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 아이가 키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188 정도 돼요. 엄마가 무척 좋아해요. 키가 크다고. 그래서 저는 아내랑 여러 번 다퉜어요. 저 키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무슨 수렵채취사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데 열매를 따먹을 것도 아니고, 사슴 쫓아다닐 것도 아닌데, 저 188, 제가 먹고 입고 싸고, 그거 팔아. 내가 생각하기에 남자는 한 165, 여자는 155, 딱 좋지 않냐. 여자가 작은 남자를 사랑해줘야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188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 아이가 기흉이 생겼어요. 기흉 아세요? 이렇게 폐가 쭈글쭈글해지고 빵꾸 나고. 그게 장동건병이래요. 그러니까 모델병이라고. 키가 갑자기 빨리 자라가지고 폐가 아마 따라서 못 커가지고 그렇대요. 의사 말씀이. 그 되게 아프다네요. 그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재발해가지고. 근데 그 수술도 꽤 아프대요. 그래서 누워있는 아들한테 카톡으로 길게 편지를 썼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그 수술 되게 아프다며. 근데 아빠가 할 말이 있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어.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어디서 어느 시점에선가 물질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되고 상호작용을 막 하면서 어느 순간 45억 년쯤 전에 태양과 지구가 라는 별들이 생겼어. 그리고 그 지구라는 별에 40억 년쯤 전에 바닷가 어딘가에서 생명이라는 게 태어나고, 그 생명이라는 게 또 막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육지로 올라와서 얘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그러다가 유인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장류가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유인원들을 거쳐서 20만 년쯤 전에 지금 갖다 놓으면 우리랑 구분을 아마 거의 못할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생겨났습니다. 20만 년쯤 전에. 야,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종들의 흔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혜익 선생 표현을 하면 그 우주의 신경세포처럼 자기가 어디서 왔고 자기가 무엇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종이야. 놀랍지 않냐? 그런 기억을 결합해서 추상적 사고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뇌에다가 이렇게 몇 개만 꼽으면 생각만으로도 뉴욕에 있는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됐냐?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우주가 엄청난 공을 들여서 일종의 자기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어쨌든 마지막 종이, 마지막 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종을 만들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바늘을 만들고 매듭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구강이 열리면서 복잡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내가 준 게 아니고 138억 년 우주가 준 거야, 너에게. 너의 아버지는, 너의 부모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이 138억 년의 우주다. 그 우주의 자기 창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라는 종인데, 야, 얼마나 거룩하냐? 신비하고. 대단하지. 그러니까 아프겠지만 잘 참어. 이제 여기까지였어요. 아들에게 쓴 편지는. 그리고 아들은 당연히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부정하든 긍정하든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고 그 긴 시간 동안 138억 년이라고 하든 139억 년이라고 하든 그 긴 시간 동안 이 우주가, 제가 좋아하는 말은 여기 있는 크리에이션, 셀프 크리에이션. 이 우주가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창조해 가는 과정에 무수한 다른 생명체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대목에선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일종의 우리가 창조 과정으로 치면 그 중간에 있는 존재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일종의 습작처럼 정말 무수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할까, 이렇게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갖게 된 이 놀라운 사유 능력을 최소한 지난 특히 500년, 특히 더 좁히면 300년 동안 인간이 불행하게도 자기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이 능력을 써먹었단 말이에요. 거의 올인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같은 종의 다른 인간도 착취하고 비인간 생명들도 착취하고 그리고 지구까지도 착취해 가면서 결국 나를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게 된 이 사유 능력이든 이 모든 능력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개체군 안에서 이기적인 개체는 잘 살아남아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봤잖아요. 그런 개체들은 같은 개체군 내에서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개체들이 많은 종은 사라져요.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자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스 피노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저는 우주가 일종의 이때 이 우주를 신이라고 저는 부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가 일종의 자기 창조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과 존재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 일부로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로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진화의 경로이고, 근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불확실해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AI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설계하고 심는 건데 저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남은 한 가지 방법은 학습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함께 학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뇌는 생각보다 잘 바뀝니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흔히 부르는, 뇌는 일종의 네트워크이고 신경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몰입하고 그쪽으로 힘을 쏟으면 우리의 뇌는 새롭게 재구조화돼요. 그리고 기억이 재편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지난 몇백 년 동안 마약에 취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써먹었던 이 우주가 준 거대한 거룩한 선물을 이제 그쪽이 아니고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지구 안에서 지구 생태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걸 특히 여러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큰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풍요 중독 사회를 극복하고 자발적인 가난이든 자발적인 검소든 좋은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또 실제 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관계이다. 반야심경의 이야기를 최근에 내가과 양자역학이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개별자가 아니고 관계,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단독자라고 하는 이 개인 아는 망상이 셀프는 없어요. 우리는 그 셀프라는 자리에 놓아야 될 게 관계.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존재. 그리고 이제 소유에서 공유,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삶을 디자인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 윗선이죠. 지구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람도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거나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거나 돈이 없어서 힘들고 지친데 쉴 곳이 없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불안한 개인들이 모이면 사회는 불화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개인들은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윗선과 아랫선,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와 우리 공동체 어떤 사람도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될 그 선을 정할 때 토대가 되는 건 지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한계를 설정하는 능력, 이게 우리 인류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가 작년 11월 달에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라고 해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불평등과 환경위기라고 하는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교육이 그동안은 단기적 특권과 안락함을 더 강조해 왔다면 이제 교육을 개인의 성공과 출세, 국가 경쟁력, 경제개발의 도구로 교육을 사용하지 말라. 교육은 저런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보살피고 관리하고 돌봐야 될 공동체이다. 커먼 교육은. 교육을 사유화하거나 교육을 이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 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지금 교육은 이런 목적을 위한 도구죠. 많은 경우.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를 어떻게 해체하고 지역과 대학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서울대, 연대, 고대 갔다고 플랜카드 걸고 이런 야만적인 일은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오신 많은 선생님들과 또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학교 안팎에서 함께 배우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